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이어 다음 주 22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2개월 만에 재개되는데요. 당청 관계가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이 가동해도 탈당과 계파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인사들의 탈당으로 호남 신당론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치권 이슈,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 그리고 장한대 박창한 교수 두 분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태우 교수님. 네네. 지난 한 달간 여당이 거의 우여곡절 롤러코스터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다가 또 딱 이번 주 한 주는 굉장히 정돈된 모습을 보였는데 좀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치죠. 네. 고난이 있으면 또 평화가 있고 업앤다운이 있는 게 정치고요. 네. 사실 지난 2012년도 대선 당시로 돌아가 보면 지금은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네. 웃음이 펑펑 터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런 네네. 해동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본드 접착제 궁합보다 더 강한 신념과 의지로 야당과 대선에서 한 판 붙은 거 아닙니까? 그 당시의 의지와 그런 단합된 힘이 이번에 네. 이제 일부 복원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지금 표류하고 있고 또 민심이 이렇게 지금 흉흉한 상황에서 여권하고 청와대가 단합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네.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특히 이번에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 그다음에 김정은 정책위의장, 황진화 사무총장 체제가 들었으면서 김무성 대표께서 탕평한 인사를 비박 친박 가리지 않고 비교적 실무용 인사를 네. 잘 기용해서 청와대 교감이 잘 이루어진 것이 큰 하나의 크게 이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기폭제가 됐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박창환 교수님한테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정청 회의가 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22일에 열리는데 사실 여권의 당정청이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뉴스가 아니거든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이렇게 그만큼 뉴스가 되는 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내용이 컸다 그건데 당정청 회의의 의미를 좀 한번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달 동안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도 그랬지만 올해 메르스라든지 네. 또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만 네. 또 분노 또 여러 가지 의혹들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 사이에 여당과 청와대 소위 이 당청정 회의라고 하는 게 2달 동안 엇박자를 내면서 서로 딴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권을 지지하는 층이나 또는 여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층이나 어쨌든 누군가는 국가를 운영하고 또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청와대와 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반목하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에게는 꼴보기 싫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2달 동안 그렇게 되다가 이번에 이제 청와대도 방문하시고 또 이제 당정청 회의가 열리니까 일단은 다행입니다. 근데 그럼 2달 전까지는 당정청 회의가 잘 됐는데 그렇다고 청와대와 여당의 소통이 잘 됐냐? 청와대와 소통이 그렇게 또 잘 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된 것뿐이에요.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청와대를 방문을 했는데 아주 찰떡궁합을 과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화기애애했다고 청와대와 하더라고요. 맞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너무 확연한 것 같아요.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코피 나도록 열심히 하겠다. 대통령 코드에 완전히 맞췄고요. 네. 또 당대표는 수첩 들고 열심히 받아줬고. 근데 좀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호흡이 맞는 건 좋은데 이게 과거에 제왕적 총재 시절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받아줬고 좀 뭔가 비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네. 일방적인 어떤 수직적 당청 관계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그런 점도 사실 비판적인 사람들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권은 한 몸이지만 네. 또 어느 정도 입법부랑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게 너무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런 비판적 시각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나올 수 네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으로 이루어지는 네. 견제와 균형의 정치인데 입법부하고 행정부 당연히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네. 됩니다. 그런데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 논쟁을 통해서 네.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견제와 균형이 부재했던 거는 소통 부족 또는 어떤 당청 메커니즘의 작동의 미비 네.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제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는
그 이완구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수시로 통화를 하고 이러면서 좀 여러 가지 사안을 조율하면서 견제와 균형이라기보다는 좀 화합하는 잘 이렇게 융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나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우리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좀 견제를 좀 나름대로 자기 정치 철학을 좀 드러내면서 견제가 조금 좀 과하게 좀 작동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견제를 하더라도 좀 사전에 대화를 하고 조율하면서 하면은 오해가 좀 풀리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회법 파동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날밤에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데 그 공무원 연금 개혁안 통과시키면서 끼워넣기 식으로 국회의원들도 이게 합헌인지 위헌인지 강제성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 그렇게 급하게 하고 이런 거는 견제와 균형이라보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개인의 그런 노력이 부족이 아니었느냐 이런 차원이고, 그러나 이제 견제와 균형이 앞으로는 원유철 원내대표제는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또 하나 드는 건 지금 시점이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권이 한 몸으로 가지만 총선이기 때문에 더 견제와 균형하기도 또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 이제 표를 결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총선과 관련된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김무성 대표나 아니면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김무성 대표도 청와대에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그래가지고 당대표가 된 사람이고요. 또 원유철 대표도 정책위 의장 시절에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승민 파동을 겪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전략적 후퇴를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내년 총선까지 아직 시간은 좀 남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천을 앞두고 뭔가 여당과 청와대, 여권이 분열된 모습을 보일 경우에 다음 총선 구도가 어려워진다. 이런 어떤 그 우여곡절이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2기 지도부도 가급적이면은 대립하지 않는 원만한 사람들로만, 친박이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중도적인 사람들로만 지도부도 구성된 것 같고,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 여권이 콘크리트 지지층이잖아요. 30에서 40%. 이 지지층에게 좀 바짝 엎드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아무리 지금 국정이 어려워지고 또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아지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일단 안고 가야지 그다음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변화를 줘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지금 청와대에 좀 바짝 엎드리고 또 청와대와 청와대 대통령의 코드죠. 그 대통령의 코드에 좀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총선 전략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집토끼는 뭐 35%대는 가져온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토끼 아니겠어요? 중도층 20에서 25% 어떻게 끌고 오느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또 각종 국가 통계기관, 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제 3%, 3.4, 3.2에서 2.8%까지 내려오고 3%도 어렵다.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당청이 분열하고 뭐 미래 권력이 어떻고 뭐 개헌 문제 가지고 권력 구조가 어떻고 누구를 공천하니 누구 안 돼, 이거 되겠습니까? 다 같이 사는 길이 뭐냐? 당청도 살고 당도 살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민들한테도 만족하는 정치를 주는 방안이 뭐냐? 이건 윈윈 게임입니다. 그래서 당청 간의 투톱에 뭐 긴장 관계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평적이나 수직적 이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얼마나 시의적절하게 지금 산정한 여러 가지 국정개혁 과제부터 시작해서 뭐 사학연금 문제, 추경 예산 편성 문제 지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분석의 틀을 맞추고 보면은 지금 이러한 현상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지금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혜자가 저는 김무성 대표가 좀 그런 이미지, 수혜를 입는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주도 그렇고 또 대통령과 독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김무성 대표는 사실 유승민 대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잠시 지지율이 올랐다가 지금 사이로 떨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사태에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받고, 김무성 대표는 지금 계속 그 정도의 그런 지지율을 갖고 가고 있는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정이 잘 됨으로써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여권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다음에 이제 역사가 평가하는 국정 수행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가지고 청와대와 각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런
국정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 거고 그러나 지금 최소한 총선 때까지 바짝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찰떡궁합으로 간다면은 어떤 이득이 있을 거냐 판단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160명 여당 의원들은 좋으나 싫으나 일단은 우리가 이 한적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또 표결을 통해 가지고 뒷받침하자 이런 쪽으로 좀 여론이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당청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얘기할 때는 새누리당 보고 야당 역할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여당입니다. 근데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건 이런 거죠. 과거에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는 당청 분리였습니다. 네. 완전히 따로 국밥이었죠. 될 일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정 일치 얘기가 나왔어요. 당정 일치가 되는 건 좋습니다. 협력 관계가 되는 건 좋은데 너무 일치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자원외교라든지 4대강이라든지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여권이 당청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마다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의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또다시 낭비라든지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명박 정부 때의 당청 관계와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두 분 다 말씀 들어보면 뭐 여권 내 견제 균형보다는 일단 화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발언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쓴소리를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 거품 일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대통령께서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께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좀 소통 부족이라는 그런 큰 숙제를 아직도 완전히 풀지는 못하신 거 아닙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라든지 정책 어젠다를 갖다가 조금은 좀 주위 사람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급작스러운 파동은 나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가 결론적으로 제시한 과제를 경제민주화론, 중부담, 중복지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논쟁들이 논리성을 떠나가지고 하여튼 많은 국민들 또 정책 전문가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긁어준 측면이 있어요. 청와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국정의 분열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일단 대통령의 힘을 믿고 그쪽으로 한번 밀어주는 것이 더 국가 이익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당청 관계는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잘 봉합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에 조금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국정원 해킹 의혹 얘기를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제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은 절대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거를 어떻게 과연 검증할 수 있겠느냐 문제인데 일단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뭐 모든 당력을 쏟아가지고 나섰습니다. 이게 정부에 좀 이슈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여론을 장기화 끄는 거는 지금 야권의 실력이나 야권의 상태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검증하기 어렵다. 그렇죠. 일단 그 국정원에서 민간인 그 감청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록도 공개하겠다.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만 몇 명 들어가서 보는 거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 여론을 보면은 그걸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해킹 플로 특히나 뭐 물론 여러 말씀들 들어보면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도 그 해킹 프로그램 구입했습니다. 정보기관이 그 정도 하나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입이라기라고 왜 하필 그게 대선 시기였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선거 개입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이것을 집중적으로 구입하고 또 여러 가지가 운영되는 그런 흔적들과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국민적인 여론화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야권이 그게 받쳐줘야지 사실 이거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고 국민의 인권 문제로 더 어떻게 보면 쟁점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자기 밥그릇 정리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야권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반론을 드리자면 이제 야권은 못하지만 안철수는 할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백신 전문가니까. 이제부터는 개인전입니다. 개인전인데 개인전으로 국정원의 협조 없이 국가의 협조 없이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밝혀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거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지금도 지지율이 일정 부분 나오는 분 아니에요? 중위권 정도 나오고 있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 이슈가 안철수 의원 정치 인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분이 야권에 들어가셔서 지금 보인 정치적인 역량이라든지 그 야권 내에서 그 위상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네.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좀 오버하는 측면이 있어서 국민들이 지탄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국정원에서 이거를 과연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는 그런 증거를 찾아내는 그런 뭐 큰 성과를 내는 큰 목표도 있겠지만 대통령 후보라는 그보다 더 중요한 면이 있다 봅니다. 뭐냐면 국가정보원의 그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서 이번 이런 불법 사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권력남용으로 이어지고 인권유린이 있었지만은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8,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정보원에서 일반 죄도 없는 민간인을 갖다 사찰하고 인권유린을 하고 거의 없는 사례 아닙니까? 반드시 있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 선거기간 내에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조금 실수했을 그런 뭐 의혹은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하고 아직까지 맞닥뜨려가지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는 많은 간첩들이 난파되고 고정 간첩들이 지금 국가의 기밀을 북한에 전달하고 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노력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첩보기관에서 이거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라면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잘못한 게 나오면 과감하게 지급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런 위상과 역할을 이번에 잘 보여주면은 균형 잡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뭐 안철수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좀 연장해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얘기인데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이 본인의 정치 인생의 어떤 한 기로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야당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야당 상황은 참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표현하기 참 어려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답 안 나오는 당이에요. 네. 뿌리가 깊고 좀 역학도 되게 복잡한 상황인데. 먼저 이제 신당론 얘기를 좀 해보죠. 신당론 뭐 계속 나오는데 매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하겠습니까?부터. 근데 어차피 정해진 수순입니다. 시간이 오면 언젠가는 특히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거치게 되면은요. 당연히 또 개혁 공천 얘기가 나올 네. 거고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 중에서 공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당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와 그다음에 혁신위의 어떤 그 네. 앞으로의 이제 향배가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이제 일부 그 중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 얘기가 계속 네. 나오고 있지만 이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뭐 다수가 또는 적극적으로 이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거든요. 합류는 다 안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신당은 나오겠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뭐 두세 달 이후에 앞으로 공천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네. 그래서 그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좀 나와야지 좀 더 구체화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에 대해서 호남권 또는 소위 그 비주류 이런 쪽에서 이 신당론 또는 탈당론을 가지고 너네 똑바로 안 하면 우리 집단으로 나갈 거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협박 수단으로 공천 달라, 그렇죠. 압박이다. 그런 쪽으로 지금 예.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야권의 분열을 전제로 한 춘추전국 시대는 시작이 됐다. 지난주엔가요? 지금 정진호 전 국민희망연대 전직 사무부총장을 포함한 100명의 전직 네. 당직자들이 탈당을 하고 탈당했죠. 네. 또 박준영 네. 전 전남지사.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에요. 호남 정서를 네. 대변하면서 삼선을 한 분 아닙니까 도지사로. 그리고 그분이 탈당의 변으로 이야기한 한 7, 8가지 있습니다만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야권이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를 안 한다면 앞으로 야권이 어떻게 사느냐. 네. 그리고 또 여권이 실정을 해도 대한 세력으로 인정을 못 받는 야권을 가지고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고 2017년 미래 권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망 상당한 선고를 의미가 했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는 박주선 의원 그 탈당설이 소문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러한 느슨한 한 10여 개의 그 갈래의 그런 신당 창당론자들이 모여서 포럼 종류의 그 연대를 만들어 김효석 전 의원을 좀 네. 대표로 만들어 이를 추진해보자 등등등 또 그 중교 등계 정대철 건너갑 의원들 수시로 만나가지고 뭐 의원들 한 20명이 지금 뭐 많이 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물과 기름 같은 친노 세력과 그 동교 등계 세력이 화학적 결합으로 올 신당으로 갈 수밖에 9월까지 이걸 없다. 못 예. 만들어내면은 분당은 사필 뒤적이다. 그래서 빨리 좀 노력을 해가지고 결론 아니면은
아예 이차에 정말 야당다운 야당을 한번 만드는 거국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게 생각입니다. 가장 이제 신당의 가장 쟁점이 이제 현역 배지가 누가 참여할 텐데 지금 아까 박창원 교수님은 공천 전까지는 그런 움직임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공천에 떨어진 분들만 소위 갈 거다 이삭죽기 개념인데 그 지금까지 전에. 지금 저 네. 4차 혁신이 혁신안. 안을 좀 내놓은 네. 거 보면 김상곤 공천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한 25% 객관적인 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교체, 하위 네, 25%를 예. 교체를 하겠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이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외부 인사를 뭐 70% 이상 하고 위원장은 근데 당 대표가 임명하겠다. 네. 문재인 대표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면서 공천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파는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공천 문제 가지고 불안해하는 세력들은 호남의 비중을 둔 중진 의원들하고 네. 또 광주나 전남 지역의 친노 세력하고 갈등을 빚어온 현역 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 확정되고 모든 것이 당무위원회, 거기는 중앙위원회라고 하죠.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 내용으로 점입가경으로 지금 뒤에서 이전 투구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또 요거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왜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에 정체성에 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보면 4차까지 냈는데 다 뭐 사무총장을 폐지하겠다, 최고위 어떻게 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거든요. 야권의 진로에 대한 정체성 부분은 왜 안 건드리는 걸까요? 그거야말로 정말 그 판도라의 상자죠. 정체성 얘기가 나오면은 차마 건드릴 수가 없다. 야권이 지난 12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판판이 졌거든요. 진 이유에 대해서 주류는 정체성을 더 확립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선명하게 가치를 가지고 가자. 있죠. 예. 반면에 비주류는 더 중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년 이후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 전에도 네. 열린우당 시절에 뭐 난닝구 백바지 논쟁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호남 소외론 여기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체성 얘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친노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것밖에 귀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강경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체성 얘기를 꺼냈다가는 뭐 가뜩이나 탈당론 얘기 기름을 붓는 게 나오는데 되겠죠. 기름 붓는 예. 거니까 일단 늦추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좀 근본적인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그 근데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야당이 어떤 정체성을 갖냐,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느냐. 예를 들면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하고 국민의 욕구가 변화하고 정치를 읽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함수들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의 그런 당의 정책이나 이념이나 강령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지요. 근데 이거 정체성을 갖다가 예를 들면 지금 야권의 지금 많은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486 세력들, 과거에 이제 운동권 세력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념적인 그런 편향성이 많이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그 노선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또 중도적인 호남 정서를 가지면서 실용주의자들 이렇게 네. 섞여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체성이 앞으로 야권의 개혁을 성공시키기나 못 성공시키기는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뉴 레이버, 미국의 뉴 데모크렛 뭐 이런 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당의 노선을 정립해서 그것이 당의 정강 정책에 반영이 되는 논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한명숙 대표가 저 공천 심사할 네. 때 정체성 논쟁을 가지고 뭐 당의 철학과 이념이 안 맞는 사람을 공천에 배제하는 사악한 공천 탄력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써먹고 이런 정체성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살짝 숨기고 발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원래 당의 정체성 논쟁은 야당의 발전과 어떤 앞으로 당의 향후 공천 문제를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지렛대다. 휘발성은 있지만 논의는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당 정체성에 집중하면 할수록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굴르듯이 굴르게 돼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는 그렇죠. 거다, 결론이 이게. 안 나는 문제에 지금 국민들이 당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무총장 없애든지 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네. 또 중앙당에서 공천하든 지방당에서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자기들끼리는 의미가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네. 겁니다. 혁신 공천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바뀔지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네. 있어요.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만 방법론만 나오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천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네. 바꾸겠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래 어떤 사람들이야라고 관심을 가질 텐데 바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이상한 추상적인 이야기들만 뭐 원칙이 어떻고 당론이 어떻고 정체성이 어떻고 사무총장이 어떻고 그러니까 그 혁신위가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당대표도 하지 못하는 혁신을 갖다가 혁신위가 하려고 그러면은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여론이 지들끼리 뭐 가지고 싸우는지 국민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체성 논쟁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과거 야당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1985년도에 2.12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에 기생하는 민한당 유치등 총재가 운영했던 그 당이 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이게 뭐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신한민주당을 창당한 동교동계, 상교동계, 민주업 세력을 기반으로 한 그런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가지고 민한당을 흡수 통합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야당도 지금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새로운 중도 신당이 나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이번 주 정치 이슈 중에 중요한 김무성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 가가지고 그분의 그런 역사관 국가관을 조명하면서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합당한 이치를 좀 자리매김해야 되겠다. 어제였죠. 어제 이승만 건국절이 50주기.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건국절이 없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부정적이냐라는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체성 문제는 정말 바로 가져가야 된다. 김무성 대표도 사실은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화제입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보수층으로 어떻게 이러한 정책적인 보수 노선을 가지고 연결시키느냐 이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 박찬희 교수님 제가 뭐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국회 상황을 보면은 참 여야의 DNA가 참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왜 그런 걸까요? 좀 본질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회가 추경 예산을 둘러싸고 앞으로 지금 이제 판을 벌리고 있는데요. 아까 그런 분 얘기예요. 지금 여권 내에서 추경 예산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권에서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승민 대표 파동 때문에 지금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에서 구성한 안을 그냥 빨리 통과시키는데 여권은 급급하고 야당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그러고 반대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차분한 토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SOC 투자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방안이 과연 그다음에 세입 예산 그 메꾸기로 한 그런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여권 내에서 좀 토론이 됐으면은 한 목소리가 나올 텐데 토론은 안 된 채로 그냥 급하니까 통과시켜 달라 이런 여권도 문제지고 또 야권은 제대로 된 그 단결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게끔 이게 민생 경제가 아니다라고 설득할 능력도 없고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닌 게 지금 우리 국회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여권은 청와대 눈치 보고 야권은 지 앞가름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계속 공전되고 국민들에게 와닿는 추경 예산안이 아직까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도출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 그리고 장한대 박창한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